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2달 이상 시기를 앞당긴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기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임 초기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충청권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고 또 소비 쿠폰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경실련 이광진입니다.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영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와 기술통신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아무래도 이제 해양수산부의 부산 연내 이전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이 이제 해수부 보고는 2029년이었다가 대통령이 연내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질문은 이제 세종에서 오신 성은정 차장님께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한 달 좀 지난 상황인데요. 그 초반의 시간은 사실 정책 기조하고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집중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그리고 일부 이제 졸속이라고 하는 핀잔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재편까지 하면서 지금 임기 내 건립이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뭐 임기 내 건립이라고 하는 그 공약에서 그렇게 크게 구체화된 내용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 건립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그 임기가 2030년 6월이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2031년으로 현재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충청권에 관련된 데서 뭔가 조금 뭐 홀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해수부 그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쏘아 올린 행정 수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이제는 테이블 위에 좀 올려놓고 다시 한번 상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의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 그러니까 기간 이전의 어떤 그런 범위 차이로 인한 어떤 것 각기 상이하게 해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상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의 재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돼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도권의 어떤 일국화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종시 행정수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심지어는 지역 소멸이 되고 있는 지역끼리의 어떤 그런 다툼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각들은 분명히 이제 조정되어야 된다.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문제는 우리 뭐 지역의 이익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좀 정부 부처로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해수부는 중앙행정기구잖아요. 중앙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정부 부처, 다른 관계 부처들과도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국회에 수시로 가서 답변도 하고 같이 이제 법안도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중앙행정부처인데
지금 사실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도 세종,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과 부산을 오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물론 향후에 이제 뭐 국회가 이제 그 세종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서울, 부산 이 거리를 왕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업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일단 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조정과 이제 의사결정하는 기구이지 이게 꼭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연 이제 어떤 이유로 뭐 현장에 가까이 가야 되는지가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해수부 이전이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이 정부 부처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이런 큰 그림하고 굉장히 지금 좀 동떨어져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일 뭐 큰 그림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걸 추진을 해야지 지금 당장 뭐 해수부를 연내에 이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성급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좀 보인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왜 부산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명확한 당위성을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많은 기대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해수부 부산 네, 이전이거든요. 네. 원래 2029년 계획이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홀대론을 내세우는 원인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어떤 100년 대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세종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이라는 돌발 변수가 지금 나타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정책 골간 자체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우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행정의 어떤 일관성 문제. 이건 행정의 신뢰도와 연결될 수 있겠죠. 신뢰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고 부산 발전에는 이게 어떻게 뭐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행정 수도를 완성하는 완성을 염원하는 충청권이나 또 비슷한 유형의 다른 도시들, 예를 들면 뭐 인천 같은 이런 도시들의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가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단순히 어떤 해양과 관련된 문제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부처의 어떤 상황들을 조율하고 협력하고 이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부산의 발전에 일정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이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 그다음에 광범위한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팬분들께도 공통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한번 이제 입장을 바꿔서 그럼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용 PK 지역의 민심을 좀 얻기 위한 지방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교수님? 사실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선거를 생각하지 않는 건 이상하죠. 오히려 그게 당연히 선거를 생각하는 게 맞고요. 마땅히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만 생각하는 건 더 문제죠. 정말 이 해양수산부 이전을 어떤 정말 뭐 해양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더 큰 명분이 아니라 선거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라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재고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해수부에 계신 이 관료들이 배 타고 일하실 게 아니잖아요. 현장 나가서 굳이 부산에 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천천히 설득을 해 나가면서 공감대가 모아지면 뭐 그러면 옮겨서 충분히 뭐 이유를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진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구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사실
정부에서 조금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천천히 논의를 해가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행부서가 아니고 정말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판단을 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거길 개척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북극항로가 개척되는 거냐? 그것은 하나의 명분일 수밖에 없다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협력 부처들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논리로 만약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면은 부처의 특성,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과 연결되는 도시들도 다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또 다른 나올 수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국토균형 발전의 어떤 대의를 훼손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오류일 것이고요.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오해를 좀 살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일부 비춰진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나 또 그 지역의 출신 정치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어요. 장관 후보자. 예.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정당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선거를 위한 정책 아니냐 이런 오해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부처의 어떤 특성들, 그다음에 잠재력, 그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시장님 의견까지 들어보고 다음 또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국가 정책이 어떤 정치 논리라고 하는 걸로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선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좀 이전에 균형 발전이라는 게 왜 안 되었냐라고 하는 거 좀 보면은 균형 발전 정책이 실은 이제 중앙 부처별로 각 지역의 어떤 그런 개발 사업 이런 것들로만 좀 강행되었던 그런 과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이 일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정책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국가의 공간의 어떤 그런 통합 전략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이 왔던 것이 우선은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정치 논리로 지금 오해되는 것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하신 그 수용성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정책 수요자가 정책을 입장에서 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직사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한 결정과 그다음에 그대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에서는 수용성 부분에서 충분히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런 비대치성이라고 하는 것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공유하고 관련된 것들을 수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어떤 합의 없이 숙론 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종 행정수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종 행정수도가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누누이 지금 강조해왔고 공약을 해온 상황인데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빨리 나오고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은 얘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요새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아서 이런 공약들이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 얘기가 언제쯤 나오는 게 좀 궁금한데 교수님 좀 어떠세요? 보실 때? 뭐 의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본인들이 시작한 또 일이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또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은 되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행정수도 완성은 고사하고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청사진도 지금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라고 하는 특정 부처의 이전만 지금 단독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어서 사실 더 큰 건 이제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대의니까 그 관련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해수부 이전을 논의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용수도 완성에 대한 지금 얘기가 없이 해수부 얘기, 독단적으로 나오는 어떤 큰 그림 없이 나오는 부분에서 우려를 좀 표해 주셨는데요. 이광희 소장님, 네. 해수부 이제 부산 이전 움직임과 비교되는 사안이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행정수도 완성 네. 이것일 겁니다. 두 사안이 비슷한 사안인데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물론 이제 여권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곧 발표할 거다. 그리고 곧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상황은 이런데 해수부 이전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4년이나 앞당겨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세종과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을 보면 이제 핵심적인 것이 세종의사당,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건설이에요. 이건 뭐 충청권과의 약속이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의사당은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종에 대한 계획들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로 복귀가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우려들이 오히려 확산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루속히 이와 관련한 강력한 추진계, 여기에 따른 로드맵 이것들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뭐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네. 언제 완성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2027년도 나오고 2029년, 뭐 2030년, 31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스코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이제 2029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국회 세종의사당은 분원 형태로 지금 2031년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5, 6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2031년 완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현재까지 제2집무실과 분원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네. 일정은 정말 빨라야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 시간들이 그대로 지켜졌을 때 네. 가능한 예. 얘기지요. 그것도 변수가 마찬가지로. 없을 때. 없을 때죠. 예. 근데 이것도 또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집무실도 현재는 뭐 관련된 집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들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또 변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을 세종에 살고 있는 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다른 분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혼란이 왜 자초가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가 과연 뭐냐.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게 그럼 지금 입법 행정은 있으니까 행정 입법 외에 사법부까지 오게 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어떤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을 다하는 그런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현재 미전하고 있는 뭐 법무부나 여가부나 이런 외교부나 이런 것들 행정 전체 수반과 국회 전체 이전을 얘기하는 거 이게 행정수도 완성이냐 아니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원의 형태인 국회 그리고 제2집무실의 형태인 이 대통령 집무실 요 정도 와서 행정 기능을 가지고 어떤 강화하는 것이 행정수도냐 완성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상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건 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지금 3단계 이전에서 마무리 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4단계에서는 어떤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고 5단계에서는 어떤 행정수도로 완성이 되며 어떤 6단계에서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권에는 제2 관련된 공공기관이 어떻게 모습을 갖춰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고 상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이런 혼란을 가지고 겪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 강준현 의원이 이제 해수부 이전 얘기가 막 논란이 되니까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제 행정수도 건립특별법에 대한 네, 얘기를 네.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정수도 이제 그 특별법 관련된 걸로 해서 지금 강준현 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그 전에는 이제 황운하 중국혁신당에서도 먼저 이제 발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흡족하지 않다라는 게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다소 그 특별법에 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의원들 민주당에 있는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같이 함께 발의를 참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50인의 그런
의원들로만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종 시민으로서는 좀 그 부분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지역과 관련 지역 균형 발전 관련된 공약 중에 하나가 5극 3특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아주 특색이 있고 그 차별화된 그런 지역으로 키우겠다라는 지역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런 공약들도 지역의 이제 대전세 충남과 관련된 공약도 있을 텐데요. 좀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특성 이거는 뭐냐면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약 중에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이제 5극 3특을 얘기를 하잖아요. 5개의 어떤 초강력권하고 네. 3개의 특별자치도 이거를 얘기하는데 5극 중에 하나가 이제 충청권이에요. 충청권인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은 행정통합 논의 정도거든요. 근데 행정통합 논의도 지역 정치권에서 일부 하고 있지 이것들이 아직 그렇게 넓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책이나 로드맵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과 관련돼서는 대전 교도소 이전 네. 같은 것들이 뭐 수십 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이전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근데 실제 사업을 보면은 사업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에 멈춰 있다는 거죠. 지역 공약이 단순한 어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인 어떤 사업 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 문제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강력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이 문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말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나 로드맵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정말 힘있게 이게 추진될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 생각 들고요.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다음에 발표, 그다음에 집행이 아쉬운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다수의 지역 공약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준 다수의 지역 공약이 있는데 이런 공약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역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오랜 시간 되풀이되어 온 그런 말 그대로 그냥 빈 공약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약은 뭐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하면 이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요 좀 큰 대의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교도소 이전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뭐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번영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거는 뭐 각 비수도권 지역 개별 지역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서울이나 뭐 경기권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청년 인구들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서 서울은 출산율 0.5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로 인해서 뭐 물가도 뛰고 주거 비용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야 뭐 자기가 뭐랄까요 안정된 가정 꾸리고 이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출산율을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굉장히 이제 낮추고 있는 네.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이라고 하는 관념이 너무 좀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서울과 나머지 지역의 균형 요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청권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균형까지 같이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 때도 뭐 대전이나 청주 이렇게 좀 이미 인프라가 좀 잡혀 있는 대도시 위주로 뭐 이전이 이루어진다거나 한 게 아니라
조금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던 곳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상당 부분 이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기대했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역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 생활권을 구축하는 그런 좀 전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대학들, 그러니까 지방에 소지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 그리고 지역의 또 여러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해서 중견 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30일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이 뭐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논의가 너무 공간으로의 논의로만 진행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실제로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균형 발전이라는 게 어떤 권한을 이제 이양하거나 아니면 하향식으로 통제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 그렇게 되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아니면은 시민사회나 뭐 그런 국민들이 이제 공통으로 정책을 좀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는 그런 분산형 어떤 그런 체계, 협치 체계가 새롭게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툴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전, 충남 이제 행정 통합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대충도시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실은 이제 한 지자체에서 뭐 산업위기, 뭐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단일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행정 통합과 같은 구조적인 통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해결할 때 필요한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어떤 그런 수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정 단위의 어떤 그런 덩치를 키우는 거에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낮출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 방식으로 좀 다양하게 시민들이 동참하는 어떤 그런 툴, 이런 고민이 좀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논의도 같이 돼야 된다. 공간 논의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여러분 팬분들께서 이제 지역 균형의 발전에 대한 어떤 지혜를 좀 모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이제 민생 경제 관련된 얘기를 좀 넘어갈까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하고 얼마 안 돼서 30조가 넘는 추경이 편성이 됐고, 이 추경의 핵심인 바로 이제 소비 쿠폰, 그리고 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민생에 도움이 될지, 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경제의 마중물 효과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수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쿠폰을 투입해가지고 이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 뭐 이겁니다. 이번 단기적인 어떤 소비 쿠폰, 이것은 상당히 소비 진작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바로 지역의 어떤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한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가의 그 책무 중에 하나가 시장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내수가 어려우면은 시장에 돈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에 돈이 너무 과하게 돌아다니면은 정부가 이 돈을 또 정부가 일정 정도 안으로 끌어당겨서 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이전 정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그 소비 쿠폰은 상당한 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체크를 사전에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고물가인데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물가를 또 상승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지속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들이 돼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정부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다 보면 결국 미래 세대의 어떤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린다면은 소비 쿠폰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빨리 발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떤 물가와 재정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 돼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우선 이 소비 쿠폰을 통해서 경기를 좀 살리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이 그런 계기가 되려고 하면은 사실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근데 여기 중요한 좀 전제가 있는데 이 소비 쿠폰으로 해서 쓰는 게 추가적인 소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쓰던 돈이 뭐 한 달에 식비로 한 30만 원을 썼는데 소비 쿠폰이 들어와서 15만 원을 더 쓰게 됐다. 라고 하면 이제 돈을 더 푸는 거죠. 근데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소비를 할 것을 쿠폰으로 쓰는, 그러니까 대체하는 사실상 이런 효과라서 사실 조금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좀 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쿠폰이 들어오면 이걸 써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자리를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할 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좀 이제 부수적인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갖고 우리가 이제 경기를 살릴 수는 없죠. 당연히 저는 정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전망이 기본적으로 좀 좋아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낙관할 수 있어야 갖고 있는 돈을 좀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소비 쿠폰은 이제 지금 당장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이 경기에 대한 전망을 개선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쓰려고 했던 계획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됐을 때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장님.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과 그 원인에 따른 어떤 처방이 지금 적절한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주 가던 맛집이 이제 문을 닫고 폐업이 된 이런 쓰라린 가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간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2025년도에 보면은 경기 악화로 인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이제 1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게 앞에서 좀 말씀하셨지만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선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기 처방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팔다리가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체질 개선하라고 비타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관련돼서 뭐 빠르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또 처방하는 게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좀 숨통을 트이고 좀 경제 순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비슷한 계열의 좀 질문을 이렇게 원래 이제 준비한 배드뱅크 문제인데 이걸 좀 건너뛰어서 지역화폐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7월 1일부터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 사랑카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장호 대전시장이 이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멈춰져 있다가 국정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지난 1일부터 지역화폐 발행이 재개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비슷한 우려와 또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이게 지역 화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잖아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 대전 어디에 있는 그 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은 이제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뭐 그 업체들에서 쓸 수 있게 해놓으면은 최소한 이제 그 정도는 최소한 이제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도시 내에서 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누출을 막아준다는 점에서는 이게 지역 화폐가 충분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대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가 대전에 오게 됐는데 일자리 때문에 저도 아직 그 대전 그 이름이 예전에 뭐였죠? 온통대전. 온통대전. 그 카드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 꿈돌이 카드.
그러니까 꿈돌이 카드 나오자마자 신청해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일종의 이 화폐를 같이 쓰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거나 그런 것들, 뭐 공동체 의식을 뭐 함양한다거나 아주 뭐 작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지역 정체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 화폐 같은 것을 발행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도 많이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물건을 사는 장소로서의 전통시장은 사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공간으로서는 마트를 어떻게 해서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전통시장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전통시장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즉 전통시장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달리 표현하면 물건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놀러 가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요즘 그 청년들도 그런 괜찮은 시장들이 있으면 가서 많이 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또 보면 광장시장이나 이런 곳들 외국인들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은 아예 좀 접근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역 화폐를 통해서 시민들의 소비가 이 지역 안에서 좀 특히 이제 전통시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 자체를 꼭 그 지역 화폐 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재미있게 시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화폐 또 타겟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 발전에 대한 어떤 제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경제 쪽에 좀 전문가시니까 지역화폐 앞에서 이제 쿠폰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화폐라고 불리는데 이제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네. 화폐가 아니고 상품권입니다. 앞에 어떤 소비 쿠폰하고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결국 지역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생각 들고요. 특히 어떤 자금이 지역 영내에서 순환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자금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좀 생각 같습니다. 근데 사전에 우리 이것도 좀 체크할 부분들이 좀 한두 가지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캐시백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의 효과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보다 클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 지자체, 우리 대전 주변의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자금력이 있고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들이 우선 독점하는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힘들어요. 일정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빠른 사람들에서 인터넷으로 충전하면은 늦게 가는 사람들은 충전을 못하는 예들도 다 소진되기 전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생각 들고요. 또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일부 이런 쿠폰으로 발행해가지고 지역사랑 그 상품권으로 발행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좀 받고 지역에 또 기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좀 모니터링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작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소장님 또 세종시에서는 여민전이라고 해서 또 많이 세종은 쓰죠. 여민전, 대전이 이제 온통대전인데요. 였다가 이제 바뀌어서 대전사랑 대전사랑 카드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여민전에 관련된 것도 그 연구한 것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온통대전 관련한 연구도 있습니다. 세종의 여민전만 보더라도 확실히 영내 소비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비 활동으로 이전돼서 분배 뭐 그런 분배 효과도 있었고 충분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시민들의 뭐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완판 이런 것들도 세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의 온통대전 연구 결과도 보면은 1순위가 일반 음식점에서 소비됐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병원, 그다음에 학원 이런 순으로 지출이 돼서 그래서 소매업들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걱정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캐시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전에서는 순소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결과에 나왔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는 확대해야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축소되고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사랑받는 그런 지역화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 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국정을 좀 파악하고 새로운 계획을 좀 짜고 있는데 30일 됐습니다. 아직 초기지만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은 뭐 어떤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일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좀 과정적인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 인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게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그 인수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정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의원이 장관을 하는 것이 저는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예를 들어 교육부다 아니면 국방부다라고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뭐 현직자나 무슨 관료나 전문가 이런 분들 앉히면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장관이 해야 되는 거는 실무가 아닙니다. 장관은 실무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직업으로 해왔던 의원들이 오히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직업 관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에서 계속 이제 그 전문성을 쌓아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일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각 부처들도요 자기 부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처 출신의 장관은 자기 후배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관료들이 요구하는 그 부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결국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의원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되는 거는 전 정권 인사도 지금 기용을 하고 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일각에서는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을 써야 되냐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관이 좀 이견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감내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 전 정권 인사 기용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고 한번 기대를 갖고 봐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또 기자회견도 굉장히 또 이르게 했는데 정말 뭐 사람들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국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방식대로 일단 쭉 나가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인수위원회 없이 이제 출범하다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대거 이제 추천이 된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역대 장관 지명자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네. 추천받아서 낙마한 경우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일부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도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은 정치적으로 국회와 협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칫 국가의 정책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너무 없는 정치인이 어떤 부처 장관이 됐을 때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어떤 또 국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나름대로의 해당 분야 전문성들도 갖춰야 된다. 물론 정치인들이라 해서 그런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추천하더라도 그래 해당 전문성들을 갖춘 분들이 좀 추천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전 정부의 어떤 관료나 또 기존의 현 정부하고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던 분들이 네. 장관에 추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보기에는 상당히 포용적이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국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인선에 있어서는 매우 좀 중요하게 좀 체크하고 꼼꼼하게 좀 점검하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관 인선에 대해서 뭐 기대와 우려는 또 그렇지 않은 거고 지켜보면 이제 뭐 통문회나 이런 거 통해서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이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 짧게 들어보고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즉시 추경, 정상외교, 뭐 내각도 빠르게 되고 있고 여야 소통, 국민 간의 소통 등등등 해서 어떤 그런 국민들의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상황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5국 3특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되고 있지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그런 추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그런 그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보여져서 거기서 신뢰를 얻어가는 향후 그런 실천으로 보여주는 국정 운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검찰 문제를 좀 해볼게요. 검찰 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고 얼마 전에 또 인사가 나서 또 굉장히 이문정 대전에 있던 검사가 또 영전을 해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어떻게 진행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 발언 겸해서 우리 위원장님부터. 예. 검찰 업무 보고가 연기되고 뭐 계속 그랬었잖아요. 일부에서는 길들이기다 이런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싶어요.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길들이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좀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냐 이런 좀 생각을 갖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뭐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들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검찰 내부의 반발, 외부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계속 자초해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반발을 좀 최소화시키는 형태도 일부 좀 취하고 있는 모습 같고요. 검찰 개혁은 단순한 어떤 검찰 권력의 축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무의 재배치 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사법부의 어떤 신뢰 회복 이것이라고 좀 보는데요. 내부 저항으로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아직도 좀 계세요. 근데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일부 보수 진영이나 일부 야당이 또 엄청난 반발을 할 텐데 그들의 의견도 일부 좀 듣고 수용하면서 어떻게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런 좀 각오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래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뭐 검찰 개혁이 이제 정부의 어떤 주된 목표였던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중요한 아젠다였었는데 사실 이게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면 되느냐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이견들이 있고 충분히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권력을 갖고 있을 때요. 이 검찰이라고 하는 칼을 한 번만 내가 마지막으로 휘둘러 보고 싶다라는 이 유혹에서 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검찰 개혁이 결국에 좌초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대통령까지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방송법도 예전에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방송법도 사실
이제 우리가 힘이 있는데 우리가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의회 다수를 갖고 있고 아직은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지율도 높고요. 그리고 곧 이제 지방선거를 또 하게 되는데 지방 권력도 본인들이 좀 든든하게 뒷받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자신감을 갖고 검찰을 한 번만 더 어떻게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좀 유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이재명 정부의 교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차장님. 네, 기억해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이제 6대 범죄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2대 범죄로 이렇게 해서 한정해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요걸 이제 시행령으로 네. 그리고 비공개 어떤 그런 검찰 예규를 통해서 이제 무력화시켰던 부분이 있는 거죠. 국민주권 정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내린 명은 검찰의 어떤 그런 권한 오남용을 막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제 중수청 설치하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안에 다수를 발휘하고 있어서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로 불려온 충청권, 바꿔 말하면 특정 정치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며 지지 또는 심판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지난 30일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과학기술 중심 도시 등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약속했던 지역 공약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